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20대 여성이요. 꼭두 새벽에 출근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확 달려오는 낯선 남자. 문을 겨우 닫자 마구 두들기면서 문 열라고 소리치고 여성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더 공포스러운 건 이 남자를 처벌할 법 규정이 건조물 침입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5월 29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요. 이 소리에 깜짝 놀라고 문자 내용에 2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에어 레이드, 프리리미너리 워닝.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머 맞아 나 받았어. 특히 김묘성 기자님 저 받은 시각이 진짜 밤 늦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 34분경이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어허.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 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러한 재난 문자가 발송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경기와 강원 전반 지역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확인이 됐는데 현재 오후 1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풍선이 무려 200여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북한 대남 전단이라면 언뜻 떠오르는 게 우리 그런 용어 있잖아요. 삐라. 하재근 편에 뭐 삐라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사진 보면 무슨 열기구 같은 거, 뭐 A4 용지 그런 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풍선이긴 풍선인데 크기가 굉장히 큰 풍선이 날아온 거예요. 네. 그런데 풍선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봉투 같은 게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거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풍선 2개를 묶었는데 어머나. 저 풍선이 거의 5m 정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큰 풍선인데 네. 저기 매달려 있는 봉투에 오물이라든가 거름으로 추정되는 그런 물질도 있고 뭐 전선이나 종이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일부 매달려 이런 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저렇게 봉투 형태로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바닥에 떨어져 터진 거고요. 아하. 그런데 저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저 일일이 통제선을 다 쳐놓고 군인들이 가서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하. 군인들도 상당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네. 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풍선이 경기권하고 강원 지역에도 당연히 떨어졌지만 더 멀리까지 내려가서 그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저기에 일단 확인된 건 뭐 오물, 뭐 쓰레기 등등이 들어있는 거지만 이게 저 열기구 형태의 대남 전단이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혹시 수거가 다 됐을까? 왜냐면 마지막 하나까지 최종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직 수거가 다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풍선도 아직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에. 합참이 공개한 저 사진을 보시면요, 자세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타이머 장치도 있는 그래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니까 풍선을 터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물질이 어떤 화학 성분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이 지상에 떨어진 풍선과 관련해서는 군에 있는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서 수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하. 이 관련 기관에서는 이 내부 물체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남 전단이 들어있는지도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아직 떨어지지 않은 공중에 떠 있는 풍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대남 전단으로 보이거나 이런 미상의 물체, 이런 풍선을 보시면 만지지
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간밤에 정말 정확한 상황을 모르신 분들은 진짜 너무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어제 실제로 제 아는 분들도 그랬대. 밤늦게 갑자기 뭐지 무슨 상황이야? 빨리 뉴스 켜봐 막 그러는 분들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북한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물 풍선을 보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고 8년 만이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지난 26일에 조선중앙통신에서 그러니까 소위 남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북측의 소위 대북전단 그러니까 뭐 삐라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을 하면서 뭐 해상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 우리도 맞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쪽에서 보내는 그런 뭐 대북전단이니 이런 것들을 북한은 사실상 오물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소위 이쪽에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저 풍선에다 오물을 매달아서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제가 막 이 불안감을 조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 중에 이 열기구 형태의 대남 전단의 기구에 거대한 풍선에 타이머 장치. 그렇다면 이게 타이머 장치가 달려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각종 오물이나 쓰레기였지만 혹시요, 제가 불안감 조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테스트용으로 여기에 혹시 오물과 쓰레기 말고 다른 걸 실려 보낸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좀 뭐 소위 말하는 그 재난 문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어쨌건 북한이 무엇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한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쓰레기지만 다음은 이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도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폭발물 처리반이나 그리고 혹시라도 생화학무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군인들이 다 출동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경계태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저 거대한 풍선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늦은 밤 시간에 외출하셨다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뭘 보고 놀라신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재난 문자의 그 내용 중에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모호하고 과한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뭘까요? 일단 보면요, 미상물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네. 그리고 영어 표현 보면 에어레이드 프리리미너리 워닝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네. 이게 공습 예비 경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의 총격, 뭐 폭격으로 적을 습격하는 일인데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서 적기가 공습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확인 전화가 이제 경찰과 뭐 소방 당국에 굉장히 빗발쳤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대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의가 있었고 미상물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이 같은 문구를 봤다면 외국인들이 훨씬 더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26일에 지난번에 북한에서 이런 오물을 살포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구를 미리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문자, 위기 재난 문자에 영어 표현이 들어간 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외국 분들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설명 중에요. 그 영어 표현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공습이라는 거예요. 공습으로 해석되는 문구가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적절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이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 거. 네네, 맞습니다. 경계가 공습 예비 단계라는 뜻이라서 에어레이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3월 12일 전에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3월 12일부터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바꿔서 시행을 해가지고 3월 12일부터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매뉴얼대로, 쉽게 말하면 매뉴얼대로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왕 보내는 거 좀 과하게 보내자, 그래야지 나중에 안 두들겨만, 혹시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소 과한 표현인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문제 삼기는 좀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이유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뭐 5월 26일 날 오물풍선을 보낼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고했기 때문에 뭐 문구를 미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물풍선이라고 하고 폭발물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화학무기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 정확하게 저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오물일 거야라고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북한에서 풍선 소위 뭐 대남 전단 같은 거 보낸 거야 정도 수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 전까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다소 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저런 문자를 보낸 게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어젯밤에 정말 화들짝 놀라서 진짜 마음을 졸였던 분들은 그나마 일단 저 정도 수준에 그쳤기에 천만 다행이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북한이 언제까지 이런 무모한 짓을 할지 정말 눈 부릅도 계속 우리가 경계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 하나를 했다가 그 내용이 지금 발칵 지금 당 안팎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안 나온다고? 네네네네. 그런 뜻을 딱 잡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자기가 전당대회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네 저거 하게 해라. 지금 들으셨죠? 국민의힘 총선 이후 국민의힘의 어떤 어수선한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으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안 나온답니다. 전당대회 안 나온대요. 김무성님 진짜 안 나온다고 했어요, 진짜? 그런데요, 해당 방송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정정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에? 내용은요, 금일 황우여 위원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바로잡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황우여 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난 사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조정훈 위원장이 백서 제작에 부담을 갖고 있고 전당대회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앵커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수로 조정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의원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진행자의 질문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터뷰 끝난 후에 다시 부지런히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저는 두 분이 만나셨다길래 그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우리 황우여 위원장님은 조정훈, 그러니까 백서특위 위원장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셨대요. 그래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라고.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는 조정훈 위원장을 생각하고 답을 한 거다.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달라. 청취자들께 이렇게 전화를 하셨네요. 아니 해명을 직접 해왔다고는 하지만 듣고도 정말 이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아니라 한종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이름을 잠깐 비슷하고 헷갈려서 이건 이제 조정훈 의원인 줄 알았다는 게 그렇고 안 나온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뭐 사람이 가끔 가다가 눈에 뭐 콩깍지가 씌일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이 네. 이 당시 인터뷰를 했을 때 총선 백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하니까 이 부지불식간에 백서에서 연상이 되면서 조정훈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대답을 들어도 지금 화면 제일 3단 분할 오른쪽에 지금 하재근 평론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조정훈 의원이잖아요 지금. 네네. 이런 대답을 들어도 아니 이게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사람이 간혹가다 정말 좀 황당한 실수를 하기도 하니까 뭐 해프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지금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그런데 짧은 순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긴 하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요 어떤
순간 짧은 시간의 해프닝이 많은 걸 지금 생각하게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 총선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처음에는 뭐 한동훈 위원장 출마 얘기가 큰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이슈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지금 다 쏠려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지금 논란이 된 이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본인 스스로 부담감을 느껴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미 대중들한테 다 알려졌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해서 난데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불출마 결심을 했다면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을 텐데 황우여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아무 관련 없이 갑자기 툭 얘기가 튀어나오면 그건 좀 이상하죠. 사실 이거 어제 이 라디오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다 발칵 뒤집혀졌었는데 네. 뭐 딱 보자마자 무조건 오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랬어요? 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은 매우 거의 하루에 1%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한동훈 위원장으로 듣고 얘기했다? 이거는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 돗자리 까실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측입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네. 사견을 말씀드리면 99%. 어머 대박 사건. 거의 그냥 나온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주변 상황이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고 어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전당대회 흥행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오면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지지율도 굉장히 뭐 제가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오면 소위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김이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또 한 위원장의 지금 개인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일부러 100%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하. 99%를 썼는데 네. 사실상 저는 거의 나온다고 봅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을 나경원 당선인이 백 변호사님 저만 나와도 흥행돼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마 가능성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라디오 인터뷰를 당시에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뉴스 접하시고 손정희 변호사님 진짜야? 한동안 안 나오는데 막 진짜야?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대표 후보 관련한 여론조사를 돌리면요. 아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 우위, 그러니까 압도적 1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 그 미디어 토마토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요. 네.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이 26%좀 넘는 수치로 접점에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전체 조사이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서 조사를 했더니 아하. 한 전 위원장이 61.5%, 과반수를 넘는 그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나경원 당선인이나 아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도 있지만 네. 현재 이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현재 국민의힘 그 당내 전당대회 규정에는요. 당원 투표 100%거든요. 아하. 그러면 사실은 압도적인 우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와. 하지만 내부에서는 또 당원 투표 100%보다는 이제 일반 여론조사도 좀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나오면 당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박이네요. 지금 현행 당원 당규 이 국민의힘 규정상 보면 당원만의 당원 투표만으로 100%만으로 지금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원 국민의힘 지층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그렇게 돌려보면 61.5% 60%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박 사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여당의 소위 당 대표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갖다 스스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당의 대표라는 건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서 행동 반경이 없어요. 네.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또 한 번 겪으면 어떤 결과가 될 거라는 거 대략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꼭 당 대표 출마를 갖다가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힘은 이제 1년이 지나면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다시 지자체를 갖다가 지자체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김종인 어느 언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앞에 당을 안 붙이고 이쪽 당 비대위원장도 하고 저쪽 당 비대위원장도 해가지고 그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하던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해안인가요? 좀 기다려라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인 얘기로만 놓고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맞죠. 통상 총선 끝나고 총선에서 어쨌건 패배를 했던 그 당의 사실상 그 당시에 당대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보통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뭐 다음 지방선거나 혹은 대선에 그때 등판해도 국민들이 원하고 부른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번 총선 끝나고 좀 미묘한 기류가 있었죠.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좀 불편한 기류. 그리고 소위 친윤그룹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좀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마냥 뒤로 물러나 있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오히려 그 반작용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하고 지지도가 너무 올라간 상황이라 소위 국민이 부르면 정치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게 물론 원론적인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이 맞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다소 특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 째깍째깍 임박해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떤 결론 그리고 정말 과연 등판을 할지 한번 숨죽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목만 봐도 소름이 쫙 끼치는 오싹한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제 새벽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정말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바로 한 20대 여성이 새벽에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출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뒤따라와서 위협한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어머나. 건데요. 이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이 상황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는데요. 모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시간은 새벽 5시 반쯤이고요. 지금 한 여성이 주변 살펴보면서 들어가려고 하죠. 네. 지문으로 잠금 해제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 뭔가 불안한지 곧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네. 두리번 거리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죠. 아하. 그런데 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찰나인데요. 네. 이 앞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상황에서 남성이 갑자기 들어오죠. 곧바로 들어갔다가 이 남성이 또 이제 다시 나갑니다. 알고 보니 쫓겨났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을 잡고는 먼저 들어간 여성과 대치까지 벌이는 상황인데요. 어머나. 결국 여성이 저항으로 문은 또 굳게 어머나 세상에. 근데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이 저 남성하고 지금 사무실에 출근해서 들어간 여성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그랬잖아요. 김묘성 교수님.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후의 상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남성의 행동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도 순순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상황 함께 보시죠. 세상에네. 밖으로 쫓겨난 이 남성, 문은 굳게 닫혔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사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머머머. 문 옆에 창문을 보니까요. 여성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머리를 부여잡은 이 남성, 어머머. 이번에는 비틀비틀 거리더니요. 주차 표지판을 붙잡고 또 한참을 서 있습니다. 저 인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잠시 후에 화면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네. 이제 포기하고 간 건가 싶었는데 어머나. 아니었습니다. 다시 문 앞으로 돌아온 이 남성, 이제는 막 문을 두드리죠. 하지만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혔는데요. 화가 난 건지 목에 걸려있던 헤드셋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어머머 이렇게요. 세상에. 아니 지금 보는 저희들도 지금 막 너무 심장을 졸이면서 가슴 졸이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저 인간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저 피해 여성이 20대 여성인데 지금 27일 새벽에 충남 천안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저기요
하고 나를 불렀다.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그 돌아보면서 대답을 했는데 별다른 말이 없이 계속 서 있길래 그냥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찰나에 갑자기 남자가 뒤따라와서 여성이 깜짝 놀랐다.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여성은 결국 이제 저 남자를 몰아내고 문을 닫았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 남성은 가지를 않고 계속 사무실 앞에서 6분 넘게 배회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하면서 소리까지 쳤고 네. 나중에 경찰 출동해서 보니까 20대 남성이었는데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는데 뭐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네. 저 여성이 들어간 사무실 있잖아요. 네. 그 사무실 맞은편에서 지금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저런 인간을 그냥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뒤에 귀가 조치를 시켰대요. 당시 피해 여성뿐 아니라 회사 관계자도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고 이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성이 없는 놈이 추워서 들어갔다고 경찰한테 1차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회사 동료분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분노하는 게 목소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이럴 때 경찰이 신원만 확인되면 저런 사람을 그냥 귀가시키는 게 이른바 경찰의 매뉴얼에 맞는 겁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떠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회사 측에서 이 건조물 침입으로 신고를 추가로 하니까 그제야 이제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을 했는데 이 여성으로부터 신고받았을 때 전후 경위와 CCTV를 확인해서 이 남성의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맞는 게 아닐까. 혹여라도 집에 갔다가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또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 남성 경찰에서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 저희도 지금 공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느껴지잖아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당시 피해 여성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여성분 상황이 당시에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 제대로 뭔가 지금 말씀하실 경황도 없고 지금 상황이 아니라요. 그래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직장 동료, 그것도 어렵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송구하지만. 그래서 그 직장 동료분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말하고도 않고 또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퇴사도 했어요. 퇴사도 했고 왜 퇴사를 해야 됩니까? 그 친구는 지금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있다고요. 어머 세상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이 오히려 발을 못 벗고 자는 거잖아요. 지금 웅크리고 잔 격이잖아요. 지금 아니 저런 피해를 당한 분이 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사실 좀 진짜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피해 여성이 직접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일단은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근데 아까 귀가 조치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은 경찰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CCTV 그 당시에 경찰 안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나중에 회사 관계자가 가져다가 빨리 보라 그랬을 때도 최초에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경찰 입장에 딱 왔는데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술 먹어가지고 집을 잘 못 찾았나 보네 해서 집에다 데려주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저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연락을 해도 교대 시간이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럼 다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던 이유가 최초에 신고를 했을 때 저 남성이 지금 건조물 침입 혐의도 이후에 입건이 된 거고요. 그 당시에는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는 신고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회사 관계자들이 이 CCTV 갖고 오고 또 이 진술 같은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이제 이후에 이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제 지금 입건한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신림동
뭐 강간미수 뭐 네. 동영상 이게 무단 딱 사건 뭐 문을 딱 문 탁 잡고 이런.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예, 성범죄 부분 지금 이 영상 예, 나오는데 예, 네, 네. 근데 그 부분으로는 기소가 못 됐어요. 왜요? 추가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하려는지는 입증이 전혀 되질 않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또 다른 이 분들의 장면요, 예. 이 장면 진짜. 뭐 이 장면과 지금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사한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사람의 머릿속 그 이후에 추가로 어떤 일을 할지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건정을 침입 혐의 말고 추가 혐의로 입건을 한다면 굳이 말하면 협박 정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의 법이란 게요. 물론 너무 과잉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니 방금 상황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보세요. 꼭 그러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떤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저 여성은 진짜 어떤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당해야만 그때가 처벌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상황 정말 피해자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퇴사까지 했어요. 그래 저 남자한테 어떤 큰 죄도 물을 수 없다는 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저는 좀 약간 의아스러운 게 아까 최초에 신고했을 때 분명히 사무실에 뒤따라왔다, 문 열었다라고 신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자체는 이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 피해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안타깝고 너무 이 사안을 경미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실제 어떤 큰 일,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져야만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지만 기본적인 치안과 범죄 예방을 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막는 것도 경찰의 본연의 업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이 예비적인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도 요거 초기 단계에도 이렇게 엄중하게 수사를 하는구나라고 범죄의 어떤 욕구가 꺾이는 것인데 술 먹었어? 뭐 여자 별로 피해 없어? 그래 너 집에 가. 이러면 사실은 이게 엄단하게 조처를 한다는 것과 너무 배치되는 맞아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확인 차원이라도 CCTV는 열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별로 큰 사건 아니구나. 나 하찮게 경찰도 여기는구나. 반드시 이번에도 경찰이 혹시 손볼 부분이 있다면, 매뉴얼 같은 걸 손볼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피해 여성분 혹시 지금 방송 보고 있다면 꼭 정신적 치료, 심리적 치료도 꼭 받으시기를 진짜 권유해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복궁 낙서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제목 보셨죠? 경복궁 낙서의 배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묘석 기자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경복궁 담장에 아주 크고 흉측하게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는데요. 네, 바로 이거요. 진짜 못됐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낙서를 지시했던 남성이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남성이 무려 5개월간의 도주 끝에 최근에 검거가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바로 어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에 네. 담배를 피우겠다며 나갔다가 갑자기 경찰서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그 이후의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허허, 네. 경찰서 인근의 골목길입니다. 흰 옷을 입은 경복궁 낙서 지시범이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갑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뒤를 경찰들이 황급히 쫓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네. 잠시 후에 경찰을 따돌린 남성, 유유히 어디론가 걸어가고는 자취를 딱 감췄습니다. 어허. 경찰청은 정말 발칵 뒤집혔고요. 네. 총동원된 경찰들이 도심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 경복궁 낙서가 벌어진 지 5달 동안 도망 다니던 인간을 어렵게 검거했는데 그걸 조사하다가 눈앞에서 놓쳐요? 그리고 또 버젓이 저렇게 지금 다 경찰들이 고생하면서 지금 찾으러 다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쫓아갔는데 누가 경찰이 누가 도망간 사람들이 그때는 아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재근 평론가 경찰 사방에 경찰이 깔린 데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걸 눈앞에서 놓쳐요, 이걸 지금? 그렇습니다. 저 30대 남성인데 저 30대 남성이 도주한 장소가
서울경찰청입니다. 오, 세상에. 거기에서 어제 오후 1시 50분경에 조사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에? 수사관 2명이 감시하는 가운데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주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경찰청에 지금 비상에 걸렸고 네. 총력 추적해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3시 40분경에 인근 교회 건물 옷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잡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아하. 2시간 만에 다시 검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30대 남성이 작년 12월에 10대 2명한테 경복궁에 낙서하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 5개월 정도 동안 도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 22일에 아주 힘들게 체포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한번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바로 저 인간입니다. 저 인간이 5달 동안 전국을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다가 지난 22일 날 전남에서 체포가 됐어요. 5개월 만에. 그런데 이걸 조사하다가 눈앞에 놓쳐요. 지난주에 구속될 때 당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서시킬 이유 뭡니까?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네. 도망다니라고 한 이유 있습니까? 담벼락 복구 작업하는 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본인 말고 다른 공범 있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본인 지시받고 나쁜 행동한 미성년자에게 할 말 없어요? 사과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억울한 거 있습니까? 맞아,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하시죠. 안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건가요? 아니 지금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일절 함구하고 있는데 저 인간 지금 괄호치고 이 팀장이 돼 있는데 저 인간이 어디 회사 뭐 팀장을 맡고 있는데 왜 이 팀장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10대 2명이 낙서를 하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지시를 한 사람이 이 팀장이라 그랬고 네. 그 낙서 내용에 보면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일명 그래서- 이 팀장으로 통하는군요. 네, 근데 강모 씨인데 이제 이 팀장이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성도 다르게 해가지고 10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 팀장이라고 해서 추적을 해왔던 건데, 네. 근데 저 남성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구속이 됐거든요. 당연히 네. 구속이 됐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소위 출정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서울경찰청에서. 그럼 수갑을 안 채우나? 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찹니다. 그러니까 구치소나 아니면 유치장 내에서 서울경찰청에 유치장이 없으니까 아마 서울구치소에서 오면 수갑을 차고 포승줄이 있는 상태로 들어와서 조사할 때 다 풀어줘요. 이제 그건 인권 차원에서 풀어주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수사관들이 이제 뭐 진술에 좀 더 협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끔은 이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잠깐 좀 쉬었다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담배 한 대만 좀 피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 경찰들이 데리고 나가서 담배를 하나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지금 이 남성은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하하. 그리고 그걸 담배를 피다가 미리 계획을 한 건지 피면서 여기 뛰어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본인 손이 자유롭잖아요. 하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갑을 채우지 않고 조사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나와서 흡연을 하게 하고 그때 수갑 안 찬 상태잖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제 관리 소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남성, 이 인간 입장에서는 손정혜 변호사님 무거운 죄가 하나 추가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남성 문화재보호법 위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작 조사를 더 해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하고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배포하니까 몹쓸 인간이었네요, 인간이. 같이 적용돼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체포된 피의자가 도망가면 형법상 도주죄가 또 추가가 되죠. 도주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법정형은 높진 않지만 네. 수사 과정 중에 도주한 도주죄가 적용된 피의자들은 사실은 선처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반성하고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협조에도 모자른 마당에 그 틈을 타서 도망가 버리려고 했잖아요. 수사력도 엄청 낭비됐습니다. 네. 이분 때문에 또 징계받거나 문책당하는 분들도 존재할 그럴 수 수 있기 있어요, 네. 때문에 뭐 중형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형벌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사실 문화재 복구 비용 1억 5천만 원 소요됐잖아요. 지금 국가유산청이 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니 형벌뿐만 아니라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금 배상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저 몹쓸 인간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의 낙서를 지시했던 몹쓸 인간이에요. 저 몹쓸 인간은 합당한 처벌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요. 100번 양보해서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쳐요. 물론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용납하시지 않겠지만 자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경계도 잘하고 정신 바짝 차려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아니 제목 보세요. 보안요원 얼굴에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그 과일 맛있는 과일 석류를 갖다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석유를 이게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23일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우리가 법원에 들어가면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보안 검색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보통 이제 들어갈 때 보안 검색대가 있으면 일단 멈춰 서고 네.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르게 마련인데 아하. 근데 어떤 남성이 네. 그 앞에서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르기는커녕 되려 난동을 피운 사건입니다. 어머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영상을 보시면 네. 손에 가방을 든 남성이 지금 보안 그 검색대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거기서 보안 요원이 뭐라고 지시를 하니까 갑자기 뭔가를 꺼내서 보안 요원한테 뿌립니다. 그러네요. 뿌리더니 보안 요원은 이제 막 달아나는데 네네. 저 남성은 쫓아가는 거예요. 어허. 저 남성은 누구이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아니 근데 보세요. 뭘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뿌리는 걸 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분무기를 뭐 들고 있었나 본데 분무기에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바로 석유였습니다. 어머나. 보셨던 것처럼 정말 그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보안 검색대로 한 남성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보안요원은 검색대에 소지품을 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고 바로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 어머나. 그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이렇게 칙칙 뿌려버린 거예요. 보안요원은 일단 어떤 물질인지 모를 테니까 네. 일단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남성은 보안요원을 쫓아가면서 다 죽자라고 고함까지 쳤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석유를 왜 들고 다니는 겁니까 세상에 손정혜 변호사님 석유를 이 석유를 뿌리고요. 고함을 치던 이 남성이요. 사실은 이전에도 몇 차례 법원 민원실을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머 저건가 봐요 진짜 어머 세상에 이 남성 사실 법원 민원실 왜 법원일까 생각하실 텐데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인데요. 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내가 법원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적으로 이제 방화를 계획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페트병에 이 석유를 넣고 어머나.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어머나. 보안요원들이 제재하니까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법원 출입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수나 커피도 다 앞에 두고 가고 그래요? 액체류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를 마치 뭐 다른 액체인 것처럼 이제 둔갑을 해서 허위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방화를 하려다가 이제 잡힌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가방에서요 500ml 페트병에 석유가 담겨 있었고 어머나. 라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저 사람을 붙잡고 종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앞서 보셨죠? 분무기처럼 보이는 그 물병 안에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금방 알잖아요. 냄새 같은 걸 맡아보면 석유 있었고 정말 아니 불을 지를 계획이었나 봐요. 라이터까지 버젓이 들어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본인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내가 불을 확 질러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좀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검색하기도 전에 뿌리면서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물론 뭐 저 남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나 뭐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네. 내가 화나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저게 그렇게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분무기에 석유 한번 뿌리고 그냥 끝났잖아요. 네네. 근데 저게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입니다. 그러니까 불 지르려고 준비해도 처벌해요.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저 공무원의 얼굴에 석유를 막 뿌리고 그러지 네네.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고요. 그래서 이 남성 150만 원 폭행죄 판결에 불만을 품었다가 이번에 이 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하마터면요, 저 몹쓸 남성 때문에 하마터면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던 그런 아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만에 그치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된 지 나흘 만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 김호중 씨가 그랬어요. 앞서 이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수사에 이제 잘 협조할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부하시나요?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주 새벽 마셨다는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요? 저렇게 기자들의 질문이 속사포처럼 쏟아졌지만 선택적으로 답변을 김호중 씨는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답변만.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구속된 지 나흘 만에 첫 조사. 혹시 경찰의 협조는 잘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조사에서 경찰이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날 음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고 당일날 그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재구성을 하고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인데 휴대전화가 가지고 다니는 블랙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들여다 봐야 되는데 네. 기존에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 세대가 압수가 됐었지만 네. 김호중 씨가 사생활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비협조 논란이 벌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조사에서 네. 휴대전화 세대 중에서 일부의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부는 제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석 대 중 일부, 그 일부라는 게 한 대를 말하는 건지 두 대를 말하는 건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일부, 그러니까 확실한 건 석 대 모두, 휴대나 석 대 모두 지금 비밀번호를 다 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선택적, 즉 선별적으로 지금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김호중 씨는 그랬잖아요. 애초에 대리자수를 시킬 때 애초에 이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한테 대신 자수를 시켰다는 게 알려지면서 영장 전담 판사한테 그 막내 직원은 그러면 대신 처벌받아 되는 거냐 이렇게 혼찌검이 났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막내 직원은 무서워서 이 부탁, 이 지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교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범인 도피 교사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네. 이윽고 다시 그 또 다른 매니저가 있죠. 실제 허위로 내가 했다라고 자수한 매니저한테 이 대신 사고 직후에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경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화 녹음 자체는 매니저가 요즘에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자동 녹음된 걸 이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낮은 나이 어린 매니저한테 시켰다가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 매니저한테 또 부탁한 거 아니에요.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전후 관계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나 대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라. 교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표나 매니저가 김호중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자체적인 판단 또는 대표사 지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점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범 중에 그 방조를 넘어서 교사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녹음 파일, 즉 소속사 막내급 직원한테 했던 그 녹음 파일, 아마 그 막내급 직원, 왜냐하면 김호중 씨는 지금 협조를 하는 듯한 모양새지만 이걸 파일을 제공했을 리는 없고
그 막내급 직원분이 아마 제공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 소속사 막내 직원은 김호중 씨의 요구에도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김호중 씨가 범인 도피 교사를 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죄명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금까지 그랬죠. 그리고 소속사 대표도 김호중 씨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소극적, 수동적으로 나 사고를 하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소속사 대표가 알아서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처리하라고 하고, 한 명은 옷 바꿔 입고 또 경찰 대리 출석하고, 한 명은 구리 호텔로 데려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과연 그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기가 전화해서 대신 좀 자수 좀 해줘. 맞아요. 그게 범인 도피 교사예요. 전형적인. 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던 매니저에게 옷도 줬다는 건 대리 자수하라는 건 최소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사실 구속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판사님한테 혼나기도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죄명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세간의 관심은 김묘성 기자님, 그날 김호중 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한때는 뭐 허경환 씨네 슬리피 씨네 했었는데 그 두 분은 아닌 걸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더더욱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대체 누가 있었을까? 있긴 있었다는데 막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에 스크린 골프장, 식당, 유흥업소 이렇게 쭉 거치면서 술을 마신 후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동석자가 유명 연예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누굴까 과연 추측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지 잘 모르다 보니까 뭐 개그맨 허경환 씨라든지 래퍼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건이 나던 그때 가족이랑 있었다라면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그랬었죠. 그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동석자 연예인이 누구인지 한 매체가 실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 동석자는 개그맨 정찬우 씨 그리고 래퍼 길 씨였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정찬우 씨는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스크린 골프 자리에만 동석을 했을 뿐 그 이후에 저녁 식사라든지 유흥업소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바로 집으로 갔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길 씨는 정찬우 씨보다는 조금은 입장이 늦긴 했는데 분명히 밝힌 부분은 길 씨는 음악 의뢰를 받아서 그 사건이었던 그 당일 그때 김호중 씨와 첫 대면을 했고 그리고 길 씨는 과거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다 보니까 술자리인 걸 미리 알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고 만남을 마친 후에는 택시로 귀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단 손정희 변호사님, 개그맨 정찬우 씨와 가수 길 씨는 그날 이 김호중 씨와 있었던 부분, 있게 된 배경은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는 아예 배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따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두 분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회적 사고에 내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돼서 좀 당혹스럽고 사실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찰 조사가 무슨 혐의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고 이 참고인 조사로 그 당시에 음주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 동석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찰서 관계자도 이 두 명이 음주운전 사건과는 무관하다. 방조 등의 혐의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정찬우 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헤어졌고요. 길 씨도 유흥지점에서 따로 나와서 택시 탔는데 그 당시에 김호중 씨가 유흥지점에서 집을 갈 땐 또 대리운전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뭐 방치했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길 씨는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경찰이 술 얼마나 먹었는지 물어봤을 때 자리도 좀 떨어져 앉아서 정확하게 내가 알진 못하지만 술잔이 김호중 씨 술잔이 좀 비어 있어서 이제 소주 몇 잔 뭐 따라줬다. 요 정도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수사 협조 차원에서 두 사람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김호중 씨의 사건이 역대급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정말 정찬우 씨와 길 씨가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는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는 한 3시간 만에 끝났는데 무려 6시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귀가를 했잖아요. 언론에 공개되면서 바로
귀가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놓고도 이걸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비공개로 하신 것 이거 꼼수 출석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상당히 그 귀가 모습이 공개된 것을 놓고 어조는 차분했지만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날 6시간 동안 김호중 씨가 뭐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했고, 아니 난 들어올 때 분명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왜 나갈 때는 정문으로 나가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조남관 변호사에게는 이제 경찰 공보규칙 15조에 보면, 그러니까 저게 요청하면은 사실 지하로 내려보내줘야 한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귀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 이번 사안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마 경찰이 나갈 때는 불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조남관 변호사가 어찌 보면 일종 비판에 나오는 건 좀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성규 씨를 언급했습니다. 아이고. 당시에 이제 경찰이 좀 뭐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켰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다소 무리한 수사에 따른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사소한 공보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인권위에 지금 이 부분을 제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호중 씨에게 이게 꼭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과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숙하겠다는 모습일까요? 이걸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나를 인격 침해했어, 명예훼손했어, 가만 안 둬. 지금 그걸 또 다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나 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도 뭐 얼마의 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방송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거란 얘기도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지금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음주운전, 도주, 거짓말 이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김호중 씨가 방송에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KBS 같은 경우에 이 기준이 있는데 위법,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에는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김호중 씨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김호중 씨한테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건 임시 조치고 앞으로 이제 뭐 이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1심 판결이 있은 후에 거기에 맞춰서 규제 수위를 조정한다라고 나왔는데 뭐 KBS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도 유사한 조치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된 김호중 씨는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